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과거에는 한 번도 여드름이 있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터지는 경우, 성인 여드름 사실 간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여드름은 그 순간이지만요, 흉터는 영원해요. 자, 여드름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춘기 시절에 상당히 많이 생기죠. 이제 성장이 생기는 시점부터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드름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에 좀 더 이런 나이가 조금 일러져서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진료실에서 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20대 이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여드름이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20대 이후에 생기는 여드름은 과연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기전은 거의 동일해요. 첫 번째는 피지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피지 분비가 증가한 것들이 잘 배출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균, C. 아크네스라고 하는 균의 번식과 함께 염증 반응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25세가 넘어가는 여드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 여드름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여드름의 특징들을 잘 보면요, 볼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긴 하고요. 그 다음 턱에 꽤 많이 오고, 그 다음 우리 턱선 이 부분에 상당히 큰 여드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 여드름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기 때 있었던 여드름이 그대로 지속돼서 성인까지 계속해서 연결돼서 오는 지속형 타입이 있는 경우와, 과거에는 한 번도 여드름이 있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터지는 경우, 이게 바로 아주 좀 뒤늦게 생기는 여드름의 타입. 크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거의 8대2 정도의 비율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에 여드름이 있으셨던 분들이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월등히 많죠.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 여성분이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거의 뭐 85% 대 15%의 비율로 성인 여드름의 빈도가 꽤 높은 것으로 되어 있죠. 이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호르몬의 차이죠. 남성분들의 경우는요,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생리주기라는 게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호르몬 변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생리 전에 상당히 여드름이 나빠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생활이나 이런 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생활 패턴이 규칙적이지는 않아요. 학생들은 아침에 보통 등교를 해서 학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하교를 한 다음에 저녁에 공부를 하고 자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제가 너무 모범생이어서 이런 생활 패턴을 자, 성인들은요, 물론 회사에 일도 많기도 하고, 술자리나 여러 가지 이런 생활의 문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뒤죽박죽 되는 경우, 야근 등등의 문제 때문에 생활 패턴 자체가 규칙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면 습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주면서 실제로 많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가요, 흡연입니다. 청소년기 때보다 성인이 훨씬 더 흡연하는 확률이 높죠. 최근에는 여성분들의 흡연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여드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으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다들 마스크를 쓰잖아요. 이 안에 있는 공기,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열기,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지의 분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이런 마스크를 바짝 또 쓰지 않게 되면은 반복적인 마찰로 인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여드름이 나빠지는 경우를 꽤 많이 겪게 됩니다. 되게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드름 환자분들한테서 혈액 검사 중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 수치를 검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여드름 환자가 정상군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수치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지질을 과산화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질의 과산화 반응이 생기게 되면요, 동맥경화 같은, 그 다음에 이런 혈관 쪽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는 문제가 돼요. 우리 몸에서는 메tion인과 시스테인과 같은 아미노산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아미노산인데, 이것들이 중간 대사산물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대사산물이 중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메티오닌이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뀌고, 이것들이 나중에 시스테인으로 가면 괜찮아지고요. 자, 이 호모시스테인이 다시 메tion으로 넘어가면 괜찮아지는데, 이 호모시스테인 양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의 산화 반응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아지는 상태가 봤더니 어떤 경우가 있냐 봤더니 바로 육류 섭취가 꽤 많은 경우, 밀가루,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제품 같은 섭취를 꽤 많이 하게 되면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제가 예전에 여드름 영상을 찍을 때 식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드름을 나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메티오닌이 호모시스테인으로 됐다가 그다음 이렇게 시스테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때는 비타민이 좀 필요하게 돼요. 호모시스텐이 매체온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비타민 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타민 B6, 비타민 B9인 엽산, 비타민 B12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보통 이 여드름과 이 비타민 B9과의 관계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좀 되어 있긴 한데 비타민 B12 양이 월등히 높은 경우에는 여드름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보고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식습관이 분명히 이런 혈액 검사상에서도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수치를 높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청소년기 때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음식,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을 분명히 먹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육류라든지 그다음 유제품 이런 것들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현대들이 밀가루 같은 음식들을 상당히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죠. 성인 여드름일 때 보통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또 많은 게 바로 이런 식습관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은 바로 화장품입니다. 자, 화장품이 상당히 여드름을 좋게 만들어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잘못된 사용 방법을 쓰거나 너무 많은 제품들을 쓰게 됐을 때 오히려 피부를 나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누구나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성인 여드름 있으신 분들한테 얼굴이 혹시 가려우세요? 라고 여쭤보면 얼굴 가려워요, 간간히 가려워요, 자주 가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꽤 많이들 하세요. 일반적으로 여드름은 가려움증을 동반하지 않는데 보통 성인 여드름이 생겼을 때 뭔가 가려움증이 동반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미세한 여러 가지 자극들의 반응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중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바로 화장품입니다. 자, 이 화장품은 특히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클렌징도 과하게 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제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샴푸와 린스를 하고 난 뒤에 충분하게 이런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깨끗하게 지우지 않게 되면 이런 잔여물들이 결국은 머리카락에 남아있고 이 남아있는 것들이 피부에 계속 반복적으로 닿으면서 이것들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을 보냐면 머리카락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은 머리카락 내리셨을 때 이런 부분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 보통 이게 샴푸나 린스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모두 다 원인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원인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하나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을 비교했을 때요, 서양인의 경우가 훨씬 더 사실 이 성인 여드름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아까 식습관이 분명히 영향을 좀 더 미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이 훨씬 더 염증성 병변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턱이라든지 턱선 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여드름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되는데 문제는 다른 데보다 이런 턱선에 여드름이 생기게 됐을 때는 흉터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염증을 빠르게 해결해 주지 못하면 이 부분이 흉터처럼 남거나 파이는 흉터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주 단단하게 바뀌는 켈로이드성 여드름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겪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진화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은 흉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드름은 약간의 유전적인 성향도 좀 가지고 있어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확실하게 높아지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되고요. 특히 성인 여드름의 경우는 이런 가족력의 빈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력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활 패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하게 우리가 분명히 생활 습관과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내가 최대한 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약을 복용하든 바르는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이 염증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여드름의 염증으로 인한 생기는 흉터의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여드름은 그 순간이지만요, 흉터는 영원해요. 자, 그래서 이 여드름에 흉터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 특히 이 턱선 이 라인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흉터가 한번 생겼을 때는 그에 대한 부대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평소에 여러 가지 이런 내 생활 습관 패턴과 여러 가지로 환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교정해 주신다면 사춘기 때만의 전염물이 아닌 25세 이상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드름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